안녕하세요. 이영사입니다. 보세아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과목인 수립 통관 절차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 통관 절차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세법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세법은 1조부터 330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장으로 나눠보면 13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총칙, 2장은 과세가액과 관세의 부가징수 등, 제3장은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은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제5장은 납세의 권리 및 불복 절차, 6장은 운송수단, 제7장은 보세구역, 제8장은 운송, 제9장은 통관, 제10장은 세관공무원이 자료제출 요청 등, 그리고 제11장은 벌칙, 제12장은 조사와 처분, 제13장은 보칙입니다. 그래서 보세사 시험이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다 이 관세법을 다 쪼개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6장과 7장, 8장은 2과목, 3과목, 그 다음에 벌칙과 조사 부분, 그리고 자율관리 부분이 포함돼서 그건 4과목에서, 그리고 수집 안전관리는 저희 AO를 포함한 부분은 이제 5과목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1과목에서는 1장부터 5장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9장의 통관, 수입, 수출, 반송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1과목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눴을 때 1과목은 관세법 일반과 그다음에 수입 통관 이렇게 두 개를 구성할 수 있는데 1장에서 다룰 부분들은 이제 관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의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라고 하면 과세 물건, 그 다음에 납세무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관세율, 다 4개를 말하고요. 요것들이 다 전부 다 구성이 되어야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가 성립됐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확정을 시켜야 되겠죠. 납부해야 될 세액을 확정시킨 절차를 관세의 부과 및 징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수입을 할 때 특정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관세를 감면하게 하거나 또는 납세 의무자를 또 지원하기 위해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 행정을 통해서 뭔가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권리를 구제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6관에서는 관세 환급을 다루고 있는데 이 관세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특례법과 관세법상 환급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특례법, 그러니까 환급특례법에 관련된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관세법상 환급, 그러니까 과운납 환급이라든가 계약량과 상여물비 관세 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과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번 1강에서는 다룰 부분이 이제 관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총칙 부분, 이 부분 개요라고 했는데 여기는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관에서는 관세의 과세 요건을 다루는데 이 4개 중에서 과세 물건과 납세 의무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요,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관세의 성격 부분은 자주 출제는 안 됐지만 기본적으로 좀 쉽게 접근해서 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율 정책 부분과 근데 감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중복입니다. 그래서 이건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용어적인 부분도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수입은 외국 물품, 그 다음에 수출은 내국 물품, 반송, 선용품, 기용품, 이런 용어의 개념에 대한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필히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징수권의 우선이라고 했고요. 관세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이기 때문에 일단 관세 미납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를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의 일반 재산에까지도 관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이런 것도 부과가 되죠. 그래서 그걸 내국세라고 그러는데 이 내국세 부과가 가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종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 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제 관세법 적용에 대한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 세금지 원칙,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 그 다음에 세금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이 관련된 부분은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대상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 물건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은 중에서 특히 과세물건 확정 시기 부분이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관세를 직접적으로 납부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자, 이게 납세 의무자겠죠. 이 납세 의무자 부분은 두 개, 크게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이제 납세 의무 확장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잘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세는 국세 일종이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 관세선을 통과하여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부과징수되는 조세이다. 이 문장으로 이제 관세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뒷부분에 따라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경선과 관세선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보세구역은 우리나라 국경 안에 있지만 관세선을 놓고 봤을 때는 그 관세 영역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 성격은 이제 기출이 됐던 부분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일단 관세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국세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다르겠죠. 그리고 주민세는 지방세죠. 이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고, 관세는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그렇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죠. 수입 물품에 대한 그 정해진 대로 그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세는 그 관세법 1조의 목적을 보면 그 국가 재정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세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대해서 과세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대물세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를 대상하는 소비세고요. 그리고 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는 간접세다. 그리고 관세는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원료품에는 낮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성격으로는 관세는 우리나라에 기준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입 물품에만 부과합니다. 뭐 태국이나 뭐 브라질 이런 데서는 뭐 쌀이라던가 커피 같은 수출세에도 부과된 나라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 물품에만 부과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세는 관세 영역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그 법이겠죠. 그리고 관세는 무역정책의 주요 수단이다. 관세를 높이면 수입량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관세를 낮추면 수입량이 더 늘어나겠죠. 이런 국내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종가세와 종량세 혼합된 혼합세이다. 그러니까 종가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품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혼합세의 성격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관세법단 용어 정의는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입이 뭐냐? 수입이라 하면 외국 물품을, 여기서 개념이 외국 물품이 중요한데요.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그러니까 보세구역에 장치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관세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물품은 보세구를 경유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은 보세구를 반입하는 것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반입, 소비, 사용하는 것을 수입이라 한다. 여러분 개념을 이렇게 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소비 사용에는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수입이 아닌 소비 사용을 제외한다. 이 문장 안에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입이라 하는 거는 반입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사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입에서는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게 있고, 보세구역을 경유해서 반입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게 있고, 운송수단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되고, 또 운송수단에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수입이 아닌 소비 사용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개념적으로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입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외국 물품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외국 물품이라 함은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겠죠. 이건 별 5개로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관세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꼭 여러분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외국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되는 거, 수리신고 수리를 기준으로 해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거는 외국 물품이고 수입신고 수리되면 내국 물품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해서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내국 물품이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외국 물품이 됩니다. 결국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도 외국 물품을 봐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관세법상으로는 외국 물품성에 해당하지 않지만 외국 물품 간주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보수답 결과 외국 물품에 부여된 내국 물품. 보수작업을 할 때 내국 물품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국 물품이 써가지고 보수작업이 됐으면 그 외국 물품에 결합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외국 물품으로 보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보세공정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원료로 해서 제조한 물품, 이것도 전체 제품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품 과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가 외국 물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혼용 승인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품 과세에 있었을 때는 제품에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외국 물품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수출력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대한 특례법이라 보통 짧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관세 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세구역 또는 자임목적에 반입한 물품을 관세 등 환급을 받은 물품. 예, 이런 것들은 외국 물품이다. 보통 무슨 말이냐면 보세구역, 그러니까 보세 공장이나 보세 판매장에 내국 물품을 반입을 시키면 물품 공급부 반입 확인서라는 걸 보통 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출에 가름해서 보기 때문에 수출 신고가 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 물품으로 반주를 하는 거게 되겠죠. 예,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데 여기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세 개는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개념 중에서 수입의 개념 중에서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을 제외한다고 돼 있었죠. 운송에서 쓰는 거 그게 뭐냐면 선형품, 기형품, 차량용품에서 그러니까 운송수단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선형품, 기형품, 차량용품을 관세청량이 정하는 지정보유국에서 출입관리법에 따라 출국 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제3국 출발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경우, 운송수단에서 뭐 저기 쓰는 뭐 물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까지 과세를 한다고 하면 좀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한다 이런 의미고요. 또 외형제가 관세 통로 운송수단에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이다.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도 있는데 수입으로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수입의 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가 된 물건은 아니지만 수입 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관부가세 징수 안 하는 것들인데 특이한 거라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필히 여러분도 외우셔야 되는데 최신관사가 수취내 교반 우편물. 여러분들 뭐 상업 서실이라던가 뭐 샘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EMS로 오게 되면 그냥 우체국에서 갖다 주죠. 이거는 수입신고가 안 됐지만 수입신고가 된 걸 봐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수입의 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관세법상 매각된 물품, 또 관세법에 의해서 몰수된 물품, 관세법에 의해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근데 법령에 의해서 국고에 규정된 물품, 그 다음에 관세법에 몰수에 관하여 추정된 물품, 이런 것들은 수입신고가 되진 않았지만 수입이 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결국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외국 물품의 범위, 그 다음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의 개념, 그리고 수입의 의제, 이 네 가지 모두 다 여러분들 필히 다 외우시고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 놓으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관세법 수출을 보시면요. 수출이라는 거는 그럼 반대겠죠. 수출이라는 것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개념상 내국 물품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가 다소 되는 겁니다. 내국 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인데 외국 물품이 아닌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 다 전부 내국 물품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그 다음에 입항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외국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내국 물품이 된다겠죠. 입항전 신고도 입항하지 않았지만 수입신고가 수리됐으면 또 내국 물품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으로도 반출된 물품. 예. 수리 전 반출 승인을 한 거는 수입신고 수리도 된 걸로 간주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이런 것들은 다 내국 물품이다. 그리고 수출의 의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출 신고는 안 됐지만 수출 신고를 한 것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가리통관 절차에 의해서 최신관사가 외국을 발송한 우편물, 이런 것들은 수출 신고를 따로 하진 않지만 적법하게 수출 또는 반송이 이루어진 것을 본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개념을 이해를 해 두셔야 합니다. 예, 반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반송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입은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화 되는 거, 수출은 내국 물품이 외국 물품화 되는 거예요. 근데 반송이라는 것은 외국 물품이 외국 물품이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보세구역에 장치 상태에서 다시
저기 10배를 하는 거죠.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이것들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 유형으로는 중개무역에 의한 물품, 보세청구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하지에 구매 지연 등으로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뭐 이런 또는 통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이런 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 외국으로 다시 반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사유에 의해서 다시 외국으로 저기 반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반송이라고 합니다. 그 선용품. 이 선용품에 대한 거는 여러 번 나옵니다. 1과목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과목에서도 종종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그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이란 선박, 항공기, 차량에 사용되는 특정 물품을 선용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용품이라 하면 음식료,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품품, 부속품, 그 다음 집기, 기타 이하 유사 물품, 를 얘기하고요. 기용품은 선용품에 준하는데 항공에 쓰는 거, 차량용품은 선용품에 준하지만 차량에 쓰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통관이라 하면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서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하는 것을 모두 통관이라고 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적이라는 거는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부두예요. 그러면 여기 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배에서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 이게 부두예요. 요 배로 옮겨 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항 또는 입국한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 물품을 옮겨 싣는 거, 이런 것들을 한적이라고 하고요. 복합 한정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다른 관할 구역에 있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복합 한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운영인은 뭐 그냥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 사업장에 관한 설치나 신고를 하고 특허를 받은 사,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입, 그 다음에 외국 물품, 그 다음에 수출, 내국 물품, 그 다음에 선용품, 그 다음에 반송, 그 다음에 통관,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실 부분은 이제 관세징수권의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채권과 공과금 기타 채권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상호 결합되어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공과금 기타 채권보다 관세채권을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체납이 있어요. 그러면 관세도 있을 거고, 국세도 있을 거고, 공과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을 텐데, 관세채권을 확보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그걸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세 미납 물품, 그러니까 수입한 물품 그 자체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그 물건을 팔아버려서 그냥 충당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기타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해서 최우선적으로 관세를 징수한다. 그러면 그 물건이 지금 없어요. 뭐 이럴 경우, 이럴 때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체납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그 징수를 하죠. 그래서 그 대신에 순위는 국제징수예에서 관세를 징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당해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이 아닌 일반 재산일 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와 동순위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수입한 물품 그 자체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그 물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서 우선적으로 관세를 징수를 하는 거고요. 이 물품이 없어요. 지금. 그럴 경우에는 국세와 동순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국세 부과. 아까 말씀드렸죠. 수입 물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도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라든가 품목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 교육세, 농투세 이런 것도 부과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내국세라 그러고요. 그래서 내국세 등이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부가징수 환급 결선 추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등등등등 규정이 상충할 때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예. 지문 자체를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예. 그리고 관세, 내국세, 가산금, 가산세, 그 다음에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체납처분비도 부가징수 환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체납처분비에 대한 것도 관세법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법적인 원칙이 보대한 시험에는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 아닌데
작년 시험에서 한번 이제 요것들이 이제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관세사 시험에서는 매년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원칙 한번 살펴보면 관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세의 형평 그리고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에게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거다. 그리고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 관세법에 대한 해석을 A라고 했다가 갑자기 B로 바꿨어요. 그런데 과거 A로 적용하던 것까지 다 B로 적용해버리면 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급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거에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소급과세 금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준법 18조 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요.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한다. 이건 뭐 크게 문제 없고 이 두 개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의성실이라는 것은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을 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해야 하고요. 반대로 이거는 세관 공무원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이런 선언적인 규정이고요. 또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 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게 고무들처럼 세관 공무원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이 관세 행정의 안정성을 침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 재량에도 한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규정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 소급과세 금지 원칙, 신의성실, 세금 재량 한계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관세 과세 요건을 보겠는데요. 과세 요건은 크게 4대 요건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모두 있어야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과세 물건, 과세를 해야 될 대상이겠죠. 그 다음에 관세 납부해야 될 주체가 있어야겠죠. 납세 의무자. 그리고 관세를 부과를 하려면 그 관세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산출이 되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는 것과 이 과세 표준에 적용될 비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관세율이라는 이 4개가 있어야만 납세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먼저 과세 물건에 대해서 보는 건데 과세 물건이랑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말한다. 그래서 과세 물건이 확정되는 시점은 수입물품에 대한 성질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과세 물건은 수입신고 시점에 물품의 그 성질 또는 수량에 의한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어느 시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그 선적국이 있고요. 도착국이 있고요. 도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 보세구역에 반입을 한 경우가 있고요.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출한다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실었어요. 그런데 운송 도중에 한 개가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99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세구역에 99개 도착했고요. 이걸 또 반입을 했는데 이때 도난이 돼갖고 98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입신고할 때 보니까 또 어딘가 또 뭔가 분실해가지고 97개 됐어요. 그러면 관세는 100일 때 관세하고 99개일 때 관세하고 97개일 때 관세하고 다 다르겠죠. 이게 제일 많고 이게 적잖아요. 그러면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과세하는 게 적정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 관세는 CIF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하역준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수입 신고를 할 때, 요 시점에 실제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세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 시점, 요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입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 물건을 확정을 한다.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근데 정상 통관 절차에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정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그 특정 사실이 발생했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그래서 특정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16조에 나오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정상 통관 시 과세물 확정 시기,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를 포함하고요. 이때는 그 수입신고를 하는 그 시점, 수입신고를 한 시점에 성질과 수량이어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시점이 아닙니다. 수입신고 시점입니다. 그리고 원료과세 해당, 이게 보세공장에서 쓰는 개념인데, 보세공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품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 과세를 하게 되면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혼용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건 다 외국물품 본다고 했죠. 그러면 관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국물품이 들어간 걸 확실히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걸 혼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제품 과세는 제품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가격에다가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곱해서 관세를 산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관세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원료과세라는 걸 만들었는데, 원료과세는 뭐냐면 원재료를 반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한 다음에 제품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원재료는 가격도 낮을 거고요. 보통 관세는 경사관세 구조라서 완제품보다는 부분품이나 이런 것들이 관세가 낮아요.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저희 과세 가격에다가 원료에 대한 관세를 곱하면 관세가 줄어들겠죠. 이제 요렇게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원료를 사용 신고할 때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건 정상적인 거고요. 그럼 비정상적인 거, 그건 특정 사실이 발생할 때 그랬죠. 특정 사실이 발생할 때 그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관세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 관련된 시험에 다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물품인 선용품, 기용품과 외국물성인 판매물품이 허가대로 적재하지 않았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세관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대를 안 받았어요. 그럼 누구한테는 하약 허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요. 과세물도 확정하고요. 근데 보세구역의 보수작업의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세구역에서 보세구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끝나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 그리고 보세구역에 당시된 물품이 멸실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멸실 폐기된 때, 그 다음에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의 작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보세운송 신고 기간 내에 물건이 도착해갖고 되게 반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미도착 물품의 경우에는 중간에 분실되거나 도난당을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그럴 때는 보세운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그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 전에 사용 소비한 물품은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물품의 경우에는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때, 우편물은 통관우착에 도착한 때, 도난 분실 물품은 도난 분실된 때, 그 다음에 매각된 경우에는 매각된 때, 기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 요건 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것들은 나중에 납세의무자 중에서 특별납세의무자와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필히 다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적용 법령인데, 법도 어느 시점에 법을 적용하에 따라서 그 관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규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래서 관세의 과세 대상인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반입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수입물품이 수입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관세율, 또 관세에 관련된 법령, 이런 것들이 병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법령을 적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입 통과를 거치는 경우, 이는 또 볼 수 있는데, 일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아까 과세물건 확정 시기도 수입신고 시점했죠. 그러니까 수입신고 당시 법령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보세건설장이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다르다. 그리고 정상적인 수입 통과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과세물건 확정 시점인 그 특정 사실이 발생한 날에 시행되는 법령, 다 연관되는 겁니다. 이때 적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의무자의 개념은 국가에 대해 관세를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 부담하는 자를 말하는데, 근데 또 아까 성격에서 보셨지만 관세의 납세의무자하고 실질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부담하라 한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그러고요, 간접소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까지 같이 이해해도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이렇게 확장시키는 개념이 있는데, 먼저 본래 납세의무자를 보면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와 특별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원칙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은 당연히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근데 이 화주가 누군지 모를 때, 애매할 때, 이럴 때는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되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업체가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은 대행하는 업체예요. 결국 그 물건에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납세의무자라 보면 되게 억울하겠죠.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럼 수입을 위탁한 사람을 화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닐 때에는 상업서류, 인보이스상에
기대된 수화인, 컨사인으로 기대된 사람을 본다. 그리고 수입 물품을 그 수입 신고전에 양도를 했어요. 비엘 양도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양수인이 되겠죠. 그리고 조달 물품은 실수요 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가 된다. 그리고 통품장상의 수화인이 부도 등으로 통관에 곤란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된 은행. 그리고 법원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물품은 경락자. 이 사람을 화주로 본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별 납세 의무자인데요. 이거는 본래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위에 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 그러니까 특정 사실이 발생했을 때 관세를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되느냐, 이거 관련된 건데, 이럴 때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 사람을 특별 납세 의무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과세물 확정 시기가 연결되는 건데, 미적재 선용품 등, 그러니까 외국 물품인 선용품, 기용품, 그 다음에 판매 물품을 하약 허가대로 운송을 적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까 하약 허가를 받은 때 과세물 확정된다 했죠. 이거는 누구냐면 하약 허가를 받은 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미반이 보세구역의 보수자금 물품. 그러니까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을 하는 경우에 지정 기간 내에 그럼 당연히 끝났으면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반입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관세를 징수하는 건 누구한테 하냐?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하겠죠. 그리고 보세구역 장치된 물품이 멸실 폐기됐어요. 없어졌거나 폐기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근데 세관장한테 미리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요것도 예, 승인을 얻은 경우 이런 데는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보세공장 외 보세작업 물품, 그러니까 보세공장 외 또는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를 받은 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작업이 끝나면 다시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한테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보세운송 기간 내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는 누가 하냐?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그 다음에 사용소비한 물품.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은 물품 제외하고요. 당연히. 외국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부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소비한 사람 또는 사용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리고 즉시 반출한 물품. 수입 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 통로, 하약 통로 또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한 물품의 경우에는 즉시 반출한 자. 우편물은 수취인. 도난 분실 물품은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보세운송 물품은 보세운 신고나 승인을 얻은 자. 그 다음에 기타 물품은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에 납세 의무를 줍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관세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 규정에서 따로 납세 의무가 규정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납세 의무 되고요. 그러면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와 특별 납세 의무자가 있을 텐데 이 둘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먼저 납세 의무를 지느냐? 이럴 때에는 특별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된다. 여러분,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특별 납세 의무자가 없을 때 그러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느냐? 어떻게든 관세는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납세 의무 확장이라고 그러는데, 납세 의무 확장이란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관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거를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연대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신고인의 연대납세 의무. 그러니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관세에게 부족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화주였죠. 그러니까 화주한테 해야 되는데 화주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불분명해요. 또는 신고인이 화주의 소재를 명확히 확인 못해요. 그러면 신고인이 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신고인이 수입한 화주와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등의 연대 납세 의무. 그러니까 관세의 분할 납부 승인을 얻은 법인이 갑자기 회사 합병됐거나 또는 분할됐거나 또는 분할된 다음에 다시 합병됐거나 할 때는 분할 합병 또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설립된 법인, 이 법인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납세 보증자라는 건 당연히 보증을 진 사람이 보증보험회사가 지겠죠. 예. 납세보증보험증권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뭐냐면 제2차 납세 의무 주된 납세 의무자인 재산에 체납 처분을 집행했어요. 근데 관세자를 충당하기에 부족해요. 이런 경우에는 주된 납세 의무자와 일정 관계 있는 자에게 그 부족액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관세의 부담을 지는 것을 제2차 납세 의무자라는데 이건 청산인,
과점주주, 무한책임사업, 사업양수인, 양도담보권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담보재산으로부터 체납제를 징수하는 경우 물정납세 의무라고 하는데 납세무자, 그러니까 납세보증자나 제2차 납세무자를 포함해서요. 납세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무자의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세무자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자금이 없다,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그 양도된 담보재산에 대해서 관세, 가산금,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 신고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징수가 못하겠죠. 이건 당연히 그러겠죠. 이거보다 먼저 권리가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안 되겠죠. 네, 당연 규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관세법 총칙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해석의 원칙이라던가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 또는 뭐 소득과세금지 원칙, 그 세금과 재량의 한계 이런 부분과 그 관세의 성격,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수입, 그 다음에 외국물품, 수출, 내국물품, 그 다음에 반송, 통관, 뭐 이런 환적, 뭐 선용품, 기용품 이런 용어의 개념, 그리고 과세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4대 과세 요건 중에서 과세 물건과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제 그 과세 표준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되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